30분 정도라도 걸어주시고요.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시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더 잘 발병이 되는가도 있었는데, 욱하고 내지르시는 분들이 뇌출혈이라던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뇌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하고요. 좀 참고 스트레스 발산을 못하고 조금 담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암 쪽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게 급격한 체중 감소예요. 얼만큼 많이 빠지는 거냐면은 최근 6개월 동안 10kg가 내가 특별히 짚히는 원인이 없거나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빠졌다. 그러면 암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어딘가에서 출혈이 생긴다. 토했더니 피가 나온다. 내지는 변에 피가 보인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징후고요. 어딘가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내지는 피부색이 변화했다.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등이 아프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도 있을 수 있고 소화불량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암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마늘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고요. 면역력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카레에 많이 들어있는 강황도 염증을 좀 억제시켜 주고요. 녹차도 카테킨이 풍부해서 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라이코펜으로 전립선 암을 예방해 줄 수 있고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주는 역할은 버섯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들기름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도 염증을 억제해 주는 역할이 있고요.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연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하게 가공이 되면 될수록 암에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대장암과 위암이 대표적이에요. 소화기 암 쪽이죠. 이제 맵고 짠 음식을 먹는 습관, 김치, 절임류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맵고 짠 음식, 탄 고기, 절임류 이런 음식이 위험 요소고요. 반대로 식이섬유와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어요. 먼저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흡연이 있고요. 과도한 음주가 있겠고요. 과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실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도 평상시에도 자연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 암세포들이 자연 발생된 걸 처리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암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내 몸을 충분히 쉬어주시고 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하루 한 30분 정도라도 걸어주시고요. 하루 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시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않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더 잘 발병이 되는가도 있었는데, 조금 욱하고 내지르시는 분들이 뇌출혈이라던가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그 뇌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하고요. 좀 참고 스트레스 발산을 못하고 조금 담아두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암 쪽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암 환자분들을 재활 도와주는 한방병원에 근무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다 좀 너무 착하시고 다 이제 받아주시고 다 이제 엄청 뭐라고 할까요? 되게 인고의 여성상인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만 다 모여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들 착하고 다들 참아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조금 발산시켜주시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시켜주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한방병원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들 성격 이런 것도 이게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내지르는 막 화 잔뜩 내는 사람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병들, 뇌출혈 이쪽이 많고, 참는 사람들이 잔잔히 오래 꽁하니 담아놓고 약간 속에다 이제 내가 혼자 썩어서 골마 터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암 환자분들 성격 되게 좋으세요. 되게 항상 가면은 일반 환자분들보다 특히 뭐 유방암 이런 때 가면은 되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아유 너무 힘들죠 뭐 이러면서 도닥도닥 해주시고. 근데 막상 그런 분들 모아놓으면은 정말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그 환자분들을 모아놓으면 중풍 쪽은 막 성격 엄청 급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암 환자분들 쪽은 다 되게 유순하시고 한 분들이 많고. 초기암은 완치율이 80%쯤 된다고 해요. 근데 발견이 늦으면 그만큼 늦어질수록 치료 가능성이 급감하고요. 정기 검진이 사실 제일 좋죠. 평소에 내 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체중이 6개월 동안 10kg 이상 빠지지 않는가, 아니면은 피부 색깔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가, 혹시 좀 어디 덩어리가 만져지지는 않는가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병동에 있어 보시면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환자분들하고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 암이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사연이 있다만큼씩이에요. 그래서 다들 뭔가 큰 스트레스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내 몸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아니면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강한 스트레스원이 되는 거는 관계를 끊어내시거나 그 사람을 치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외부의 입장에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과감히 차단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산책도 좀 해주시면서 내 몸을 좀 위한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달리면 뭐해요? 일찍 죽으면 끝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턴을 한다고 잠도 당연히 못 자거든요. 모든 건강에 해로운 건 다 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어떤 환자분이 자기가 아침마다 피가래가 나오신대요. 근데 속으로 저는 생각을 한 게 저도 매일 나와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아침마다 피토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잠은 진짜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자고 또 이제 군기 잡는다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거기 오면 그 전까지는 되게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반성하는 순간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저랑 동갑인 환자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선생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 나이에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너무 나를 극한으로 몰아치는 건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막 있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환자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어딘가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시고요. 다들 그게 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막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부터 해서 가족관계 뭐 아버지와의 문제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너무 내가 모든 순간에 다 참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고 그게 내 몸 내부에서 그렇게 되든지 바깥으로 되든지 언젠가는 한번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지내는 게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관계에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나와서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지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아도 다른 직장에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 환자분은 부모님과 연을 다 정리하고 나를 이제 등본상에서 보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을 한 후에야 병이 괜찮아지신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고 그 관계를 좀 쳐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괜찮아지고 그러는 분들 평생을 앓았던 불면이 이제 괜찮아졌대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나랑 너무 밀접한 관계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끝날 관계면 병원까지는 안 오는데 그런 거니까 몇십 년을 안고 살다가 아파서 오는 거죠. 저는 조금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몸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잖아요. 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침을 똑같은 사람을 놔도 그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이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주면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도 맨날 똑같은 환자분들 맨날 똑같은 침 자리 눕는데 본인들이 알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아프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날 잠 제대로 못 잤거나 최근에 되게 과로했거나 그러신 경우들이죠. 내장 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 특히나 남자분들이 더 많이 있으신데요. 배가
저희가 이렇게 집었을 적에 피부 밑에 있는 지방 보고 말랑말랑한 거 보고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서 잘 집어도 집히지 않는 배들, 남자분들 배만 볼록 나오신 거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거 보고 내장 지방이라고 해요. 내 건강상에는 내장 지방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장 지방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갑자기 혈당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혈당 남는 당분을 내장에다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걸 방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빠지는 건 피하부 지방보다 더 빨리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꼭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운동이라고 하면은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공복 시 달리기, 공복 시 걷기 같은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식 드실 적에 한 가지 쌀밥 먼저 먹는다기보다는 과일하고 고기, 채소하고 같이 좀 식사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가공식품류 이렇게 좀 짜고 자극적이고 달고 한 음식을 조금 덜어주시는 거, 그리고 특히나 술하고 같이 드시는 음식을 좀 줄이시는 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야식 같은 경우에는 드시고 나서 주무시게 되면 혈당이 오른 채도 그대로 자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은 좀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갱년기 이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량을 보면은 특별히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도 이분들은 근육량이 적어져서, 운동량이 적어져서 살이 찌신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한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을 꼭 반드시 병행해 주시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던가 유산소 운동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지 관절도 튼튼하고 통증도 사라지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때는 단순히 굶거나 유산소 운동만 하기보다는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저강도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엄청 중요해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근육을 분해시키고 뱃살을 늘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조금 즐겁게 마음가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체질적으로는 특히 비만 체질을 보고 저희가 담음과 습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에 맞는 한약이나 식이 조절 운동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에 소금물을 공복에 마시는 게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했을 적에 한번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 전에 되게 극단적으로 한번 살을 빼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염식 내지는 무염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하루쯤 그렇게 해봤더니 다음날 엄청 어지럽고요. 두통이 엄청 심해지고요. 머리가 멍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소금이 우리 몸에 정말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고추장 한 입 숟가락 먹고 나서 모든 증상이 싹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처럼 생각하죠. 무염식, 저염식, 소금은 좀 줄여야 돼. 소금은 안 좋아. 살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소금을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내가 가족분들 중에서 고혈압이라던가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계셔서 요리를 하다 보면 내 것만 또 따로 간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금은 어느 정도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을 드시되 어떻게 드시냐면 물을 한 1리터 정도를 준비를 하고요. 너무 짜지 않게 한 티스푼 정도 좋은 소금을 타서 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나트륨하고 미네랄 원소들은, 미량 원소들은 내가 섭취를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1리터를 만드셔서 이온 음료 마시듯이 공복에도 마셔주시고 운동 후에도 마셔주시면 저희 몸에 조금 더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맹물보다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기존의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던가 고혈압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면에 좀 이거 괜찮다 싶으실 만한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 조금 저혈압인 경향이 있는 분들, 기운 없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던가 어질어질하다던가 봤을 적에 근육량이 조금 적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체액을 늘려줘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출산 후에는 74kg까지 쪘다가 58kg까지 뺐었고요. 두 번째 출산 후에는 76kg까지 쪘다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날씬하게 54kg까지 빠졌어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앞자리가 두 번 바뀌게 20kg 넘게 빠지면 어르신들은 정말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출산 후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살은 이만큼 쪘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쪘는데 내가 운동은 특별히 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고 몸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식단 조절로만 빼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3개월 동안 복용을 하면서 그만큼의 다이어트 한약으로만 복용을 해서 빠진 건 한 12kg, 14kg까지 했네요. 그렇게 빠지게 됐고요. 이제 제가 또 다이어트 한약 이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면 저는 후다닥 먹다가 일어나기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임산부 시절에는 식사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한꺼번에 늘어난 거가 아니라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늘어났기 때문에 나는 줄인다고 줄여도 그게 굉장히 많은 식사량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 몸이 한 70몇 킬로를 유지하기 위한 식사량에서 내가 한두 숟가락 덜어낸다고 한들 그거는 60몇 킬로의 식사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체중이 50몇 킬로라면 획기적으로 확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거로 제가 나 되게 많이 먹었구나 라고 나중에 뒤늦게 인지를 했던 게 첫 출산 후에 산후도우미 분을 뵀다가 그 분을 이제 둘째 출산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잘 지내셨느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산모님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그게 나름 줄인다고 줄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조리원에서 나와도 몸무게가 줄지 않고 그대로였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를 밥 한 사발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제가 그때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밥을 두어 숟가락 먹다가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러면 먹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이제 수유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애기 토닥토닥 하고 나면 금방 1시간 지나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남편은 또 그걸 치워버리더라고요. 다 먹은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반밖에 안 먹었는데 치웠으니까 그냥 또 차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다이어트 한약도 복용을 했지만 내가 두어 숟가락 먹다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남은 거는 그대로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음 끼니에 또 먹고 하면 두 번 세 번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되게 편리하게 양을 많이 줄이는 방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임산부 때 쪘던 살은 빼고 나면 유지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내 식이습관이나 내 운동 이런 거가 부족해서 찐 게 아니라 임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찐 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먹던 양만큼만 먹어서 빼놓으면 또 그 상태로 잘 유지가 훨씬 쉬운 편이에요. 일반 병원에서는 잘 안 가르쳐주는 다이어트 비법이 첫 번째는 몸에 좋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몸에 안 좋은 게 있어요. 먼저 몸에 안 좋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고생하는 거 그럼 되게 많이들 살이 빠지실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한약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같은 원리를 사용해요.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서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몸은 지금은 내가 먹을 걸 찾을 때가 아니라 나는 빨리 도망치거나 빨리 싸우거나 해야 될 상황이야 라고 해서 식욕을 좀 억제시키게 만들어요.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면접 직전이라던가 싸움 직전이라던가 이런 상태로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서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식욕이 없어지게 만드는 마음고생을 크게 한번 해보셔라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몸에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밤에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핸드폰 보지 않기예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식욕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조금 더 적게 나오게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배로 더 살이 몰려서 찌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폭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게 의외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잠자기 전에 되게 흥분 상태로 있다가 눈을 감게 돼요. 그러면 숙면에 접어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내가 좀 핸드폰을 늦게까지 하는 습관을 버리다 보면 조금씩 잠자는 시간이 앞당겨져요. 그래서 야식의 위험성으로부터도 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빵을 만들 때는 얘가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설탕 들어가야 되고요. 버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재료들이 굉장히 고칼로리고 이제 혈당을 금방 올려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고요. 이제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밥보다 밀가루가 조금 더 높기도 합니다. 쌀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밥을 먹을 때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밥에다 설탕 넣고 밥하는 사람 없잖아요. 버터에 비벼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래서 살이 조금 더 빵보다는 밥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제 칼로리를 같은 그램 수당 보게 되면 현미가 오히려 칼로리가 조금 더 높아요. 한 10인가 20 정도 높게 되는데, 그래서 현미가 조금 더 살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포만감 면이 다릅니다. 포만감에서 현미밥은 요만큼만 먹어도 소화가 오래돼서 든든하게 만들어주고요. 일반 백미밥은 배가 금방 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미가 조금 더 다이어트에 유리하게 되죠. 혈당도 천천히 올리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기를 현미가 좋다라고 하셔서 어르신들도 현미를 고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비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소화기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백미가 낫기도 합니다. 모든 다이어트는 요요가 와요. 그래서 운동도 심지어 요요가 옵니다. 저희 운동선수들 생각해 보시면 선수 활동할 때보다도 선수 활동 그만두게 되면 금방 살이 찐다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도 원장님 어떻게 하면 요요가 안 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다이어트 기간을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정 짓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빼는 건 조금 더 쉽게 빼드리긴 하지만 요요는 평생 내 숙제다. 지금부터 내가 건강한 습관을 하나하나 공부해나고 배워가서 이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다시 그렇게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키가 한 170 정도가 되고 몸무게가 한 70kg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 요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다이어트 기간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막 다른 사람들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때부터는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옛날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내가 했던 습관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은 결국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프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딱 다르게 살아보겠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어주고 나를 위해서 조금 쉬어주는 시간 가지고 요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가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질 않나 합니다. 몸은 갑자기 막 한꺼번에 고장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항상 몸은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 번씩 돌아봐주고 어떤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봐 주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남편과 같이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푸른잎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음에도 내 몸 컨디션은 더 좋아지고 체질도 개선되고 요요도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해드릴 수 있으면서 살을 빼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혼자 해보시다가 어려우실 적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